1943년 1월 31일과 2월 2일 독일 제육군이 스탈링그라드에서 항복했을 때 약 91천 명의 독일 병사들이 소련 붉은 군대의 포로로 잡혔다. 그들 중에는 복무 중 여러 훈장을 받은 34세의 병사 프리드리히 콘라트 윙클러도 있었다. 그는 2월 2일에 포로가 된 후 베케토우카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의 비인간적인 환경, 기아, 질병은 포로들 사이에서 참혹한 피해를 초래했다. 단 일주일 후인 1943년 2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빙클러는 영양실조와 의료 부족으로 인해 쇠약해진 채 사망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탈링그라드에서 잡힌 독일인 포로 8만 6천 명 이상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다수는 수개월 내 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으며 시신은 결코 수습되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불확실성 속에 남겨졌다. 독일과 총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은 소련의 포로 속에서 잊혀졌다. 수천 명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고 그들의 희생은 인정받지도 못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동부전선에서 포로가 된 독일 병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동부전선, 즉 소련 침공이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히틀러는 동부전선에서 마주한 현실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혹독한 겨울, 소련의 규율, 격렬한 파르티잔 게릴라 활동은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고된 시련으로 만들었다. 수천 명의 나치 병사들은 기아, 혹한, 그리고 소련 파르티잔들이 설치한 수많은 매복과 함정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죽음조차도 소련이 독일 포로들에게 한 일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것이었다. 이 소련 남녀들은 독일이 소련 침공, 즉 바르바로사 작전, 오퍼레이션 바르바로사 동안 저지른 온갖 잔혹 행위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르바로사 작전 내내 히틀러는 병사들에게 이른바 볼셰비키와 그들의 동조자 또는 협력자로 간주되는 이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독일군에게 명령은 명확했다. 모든 슬라브 민족은 제거 대상이었다. 독일이 소련에 대해 벌인 전쟁은 서부 전선과 프랑스에 대한 전쟁과는 달리 전멸전이었다. 게다가 히틀러는 독일군이 퇴각할 때 초토화 작전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나치 병사들은 마을 전체를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했다. 그들은 죽음과 파괴만을 남겼다. 하지만 붉은 군대가 방역을 시작했을 때 독일의 모든 만행은 빠르게 그들에게 되돌아왔다. 히틀러 병사들이 저지른 끔찍한 집단 학살은 소련 병사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사실 독일인을 악마화하는 데에 스탈린의 선전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나치를 상대로 싸운 많은 러시아인들 자신이 피해자였고 그들의 집은 파괴되었으며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학살당했다. 소련 국민은 틀림없이 전쟁의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렀으며 2,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독일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축적된 가운데 소련의 젊은이들은 독일군을 몰아내자는 스탈린의 호소에 실로 파괴적인 열정으로 응답했다. 스탈린은 독일군과 그 동맹군이 동쪽으로 진군할 때 필수 물자를 차단하기 위해 붉은 군대에도 초토화 작전을 명령했다.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전선 지역에는 파괴대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의심스러운 자를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파괴대는 마을, 학교, 공공 건물을 불태웠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붉은 군대와 소련 비밀경찰은 수천 명의 반소련 죄수들을 학살했다. 소련 비밀경찰은 전쟁 포로를 담당했다. 그들은 전선에서 포로로 붙잡힌 병사들을 러시아 내륙의 전쟁 포로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송 수단이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비밀경찰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포로들에게 얼어붙은 러시아 초원을 도보로 행군하게 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부 벨로루시에서 6만 명의 포로가 도보로 철수하도록 강요받았다. 소련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9,800명이 감옥에서 처형되었고 1,443명이 철수 중에 처형되었으며 59명이 탈출 시도 중에 사살되었고 23명이 독일 폭격에 사망했으며 기타 원인으로 1,057명이 사망했다.
이 포로들 중 모두가 독일인은 아니었으며 그중 많은 수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억류된 정치범들이었다. 총합적으로 소련은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나치 전쟁 포로들을 살해했다. 전역에서 가장 치열했던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포로가 된 9만 명 중 단지 5천 명만이 살아서 독일로 돌아가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대량 학살의 핵심은 소련 당국이 독일 포로에 대한 잔혹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때로 장려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국을 위해 파시스트 돼지들을 제거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붉은 군대의 정치부서는 포로 살해 관행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이는 포로들이 적을 상대로 활용 가능한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전투 중 붉은 군대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포로를 붙잡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포로들이 칼이나 총검으로 목 졸리거나 찔려 죽은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다. 붉은 군대가 자국 병사들이 독일 포로를 살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행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최소한 나치 병사들의 시신에서 수거한 무기와 개인 소지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레닌그라드와 스탈린그라드, 나치의 잔혹함과 유혈 사태, 독일군은 1941년 8월 레닌그라드를 공격했다. 이후 몇 개월은 소련 역사책에서 검은 달로 알려지게 된다. 레닌그라드 시민 40만 명이 도시의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데 참여했으며 16만 명은 붉은 군대에 입대했다. 도시 전역에서는 노동자 대대와 심지어 학생 부대까지 조직되어 참호를 파며 도시를 방어할 준비를 했다. 9월 7일 독일 제20 기계화사단은 슐리셀부르크를 점령했고 이로 인해 레닌그라드로 가는 모든 육로가 차단되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로 가는 철도를 절단했으며 핀란드의 지원으로 무르만스크 철도도 장악하여 2년 넘게 지속될 포위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 포위전은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파괴적인 포위전 중 하나로 기록되며 사상자 수에 있어서는 아마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포위전일 것이다. 약 150만 명이 이 포위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사실상 독일군이 자행한 집단 학살이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하자 포로를 잡지 말고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9월 9일 최종 공격이 시작되었다. 열흘 만에 독일군은 도시에서 11km 약 7마일 이내까지 접근했다. 그러나 마지막 수 킬로미터의 진격은 매우 느렸고 사상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인내심을 잃은 히틀러는 도시를 공격하지 말고 굶겨서 항복시키라고 명령했다. 중앙집단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특히 옐냐 공세를 포함한 소련군의 수차례 방역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침공 시작 이후 첫 번째 주요 전술적 패배를 겪었으며 이 승리는 소련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방역으로 인해 히틀러는 다시 중앙집단군과 모스크바 공세에 주목하게 되었다. 독일군은 제3 및 제4 기갑군의 레닌그라드 포위를 중단하고 모스크바 공격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레닌그라드에 가족과 친구가 있는 소련군 병사들은 독일군이 뜻을 이루도록 놔둘 수 없었다. 이 시기에는 나치와 싸우며 수많은 연궁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중 한 명의 소련 영웅은 크림 출신의 붉은 군대 중위 에밀 르마노프였다. 그는 독일어를 할 줄 알았기에 1941년 7월 20일 나치 장교로 위장하여 부대를 점검하는 척하는 임무를 맡았다. 해당 부대의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르마노프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그는 이들을 전원 전쟁 포로로 생포했다. 그의 임무는 독일군의 징역을 지연시키는 것이었고 유용한 정보를 줄 고위 장교가 없었기에 그는 소련 병사 소대를 시켜 이들을 벽 앞에 세워 총살했다. 1년 뒤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시작되었고 소련군과 독일군 모두에게 비슷한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독일군은 보급로 확보에 많은 문제를 겪었으며 엄청난 파괴 규모로 인해 소련군에게 생포된 많은 독일 병사들은 이미 추위와
영양실조로 반쯤 죽어있는 상태였다.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포로들은 며칠씩 걸어서 가장 가까운 철도 기지까지 이동해야 했고 그 뒤에야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이 수용소는 사실상 울타리를 친 공터 수준이었다. 의료 지원은 거의 없었고 위생시설은 전무했으며 난방은 불가능했다. 1943년 2월 3일부터 6월 10일 사이 수용소에 있던 27,000명 중 절반이 사망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 초기에는 독일 제육군 소속 병사 11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중 9만 명만이 수용소에 도착했으며 이 중 75%는 1943년 겨울에 사망했다. 충격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1941년과 1942년에 생포된 독일군 중 약 95%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1943년 초 스탈링그라드 포위전이 종료되면서 더 많은 독일군이 소련군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나 길어진 포위와 혹독한 겨울로 인해 이들은 이전에 포로가 되었던 병사들보다도 더 나쁜 상태였다. 붉은 군대에게 생포된 이들은 종종 체계적으로 손목시계, 반지, 옷, 가죽벨트, 부츠 등을 총으로 위협받으며 빼앗겼고 반지가 빠지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내기도 했다. 이들은 수용 지점에서 인근의 수용소로 이송되었지만 그곳도 역시 울타리만 있는 공터에 불과했다. 행군 자체가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상황은 끔찍했고 많은 병사들이 수용소로 향하던 중 혹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 노출로 인해 사망했다. 장티푸스는 거의 만연했으며 식량은 매우 부족했다. 다행히 오래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비타민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사망률은 여전히 매우 높았다. 연합군의 손에 들어간 독일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39년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14만 명의 독일 여성들이 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5만 명의 비서직 여성들과 9만 명의 보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44년까지 이 수는 3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군사법에서 활동했고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폴란드, 벨라루스, 발트 국가들, 점령된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그리스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 중에는 통신 업무에 종사한 8,000명의 여성들과 야전에 배속된 12,500명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약 13만 명의 여성이 공군에 있었고 이들 역시 대부분 비서직이나 보조 역할이었지만 점점 더 많이 대공포 운용 업무에 투입되었다. 원칙적으로는 독일 여성이 전선에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전쟁 포로로 붙잡히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이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여성들에게 자기 방어용 권총이 지급되었고 전쟁 말기에는 히틀러가 무장 여성 대대를 창설했다. 또한 독일 적십자에 소속된 여성 간호 인력이 군에 상당수 배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정책은 여성 군인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지역 지휘관들은 위기 상황에서 여성 군인의 안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령받았다. 1944년 9월 30일부터 루마니아에서 일부 여성 부대가 소련군에 포획된 후 점령지에 있던 21세 미만의 모든 여성들은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합군의 손에 들어간 여성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 남성 포로들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체포되었다. 100명 이상의 여성이 필젠 북부 변경에 수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포로 수용 중 합창단을 조직해 포로 수용소 간수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이로 인해 필젠 참새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필젠은 처음에는 미군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이후 소련군에게 인계되었고 여성 포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예상과 달리 석방되었지만 검열을 거쳐 한 명의 여성 통신 보조원은 SS 소속으로 확인되어 억류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있는 소련 점령지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귀환 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여성들이 정확히 언제 석방되고 송환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1948년 말까지는 모두 수용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의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는 여성의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 흔했고 일부는 투옥되었으며
전쟁 말기에는 약 200명의 여성이 순교했다는 추정이 있다. 비록 공식적인 소련의 기록은 없지만 이 여성들은 독일 전쟁 범죄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석방된 여성들에게도 앞날은 어두웠다. 이들 중 일부가 빠르게 석방되었기 때문에 제3제국이 붕괴된 직후 발생한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나치 청산 보복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레닌그라드와 기타 지역에서 독일군이 자행한 잔혹 행위를 기억하던 소련 남성과 여성들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독일인에 대한 오랜 증오가 분출되었다. 이 여성들이 거리에서 공격을 당하고 분노한 러시아 시민들에 의해 돌팔매질이나 구타로 사망하더라도 소련 당국은 종종 이를 외면하였다. 죽음의 수용소 해방과 나치 경비병 포로화. 제3제국의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킨 연합군 부대들이 목격한 끔찍한 장면은 그들이 나치를 극도로 증오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잦은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제7미국 육군 제45 보병사단 제157 보병연대의 대대장이었던 펠릭스 L. 스파크스 중령은 다하우 해방 당일에 발생한 숙명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다. 스파크스는 제157 보병연대가 포로로 잡은 약 50명의 독일군이 과거 석탄 저장고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몰려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지역은 병원 옆에 위치한 약 8피트 높이의 L자형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인 반쯤 열린 공간이었다. 이중대 소속의 기관총팀이 경계에 서서 독일군 전쟁 포로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스파크스 중령은 이들을 떠나 수용소 중심부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항복하지 않은 SS 병사들이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병사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외쳤다. 그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곧이어 그가 막 떠난 지역에서 기관총 발사음이 울려 퍼졌다. 스파크스는 즉시 돌아와 버드아이라는 별명을 가진 19세 병사를 발로 찼다. 그는 기관총을 조작하며 이미 약 12명의 포로를 사살하고 몇 명을 부상시킨 상태였다. 이 사수는 감정이 북받친 채 포로들이 도망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파크스는 그의 말에 회의적이었고 무기 사용을 하사관에게 맡긴 후 다시 수용소 중심부로 향했다. 스파크스는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매체에서 선정적인 보도를 내며 다하우에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대부분 혹은 전원이 처형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 다하우에서 사망한 독일 경비병의 수는 50명을 넘지 않았으며 30명이 보다 정확한 수치로 추정된다. 연대 기록에 따르면 그날 1000명이 넘는 독일 포로가 연대 수용 지점으로 이송되었다. 공격부대가 연대 공세를 주도하면서 다하우 출신 수백 명을 포함해 거의 모든 포로들이 이 부대에 의해 포획되었음이 명확해졌다. 이후 조지프 휘테커 중령이 주도한 조사에서는 미 육군 제157 보병연대 3대대의 의무장교였던 하워드 뷰크너 중위의 진술이 제출되었다. 그는 1945년 5월 5일 휘테커에게 해당 진술을 제공했으며 이는 스파크스의 진술과 일치했다. 뷰크너는 선서 진술에서 오후 4시경 독일군이 총격당한 마당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벽을 따라 죽거나 부상당한 독일 병사 15에서 16명을 목격했으며 일부 부상병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상자에 대한 의학적 지원 요청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하우 해방 첫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미국 병사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미국인 군의관 데이비드 윌시 대위는 그가 목격한 보복에 대해 아내 에밀리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썼다. 윌시는 나치가 죽는 장면을 보며 전혀 감정적 충격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그들을 도살되어야 마땅한 짐승으로 간주했다. 그는 나치 경비병들이 받은 대우는 정당했다고 믿었다. 윌시에 따르면 해방된 수용소 포로들이 가장 먼저 공격한 대상은 개 훈련병과 그 개들이었으며 그들은 수많은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한다. 그는 SS 병사들에게 차가운 얼음물에 오랫동안 기립시켜 고통을 주었으며 곧 해방군이 와서 그들을 처형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다수의 나치가 재판 없이 처형되었으며 그들을 보좌하던 경비견도 함께 죽었다고 전했다. 일부 보고서는 다하우의 석탄 창고에서 16명의 SS 대원이 처형되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25에서 50명가량이 죄수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수용소 내 포로들은 연합군이 수용소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해방감을 느꼈고 대부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부엔발트에서는 죄수들이 철망을 넘어 미국 병사를 어깨에 들어 올렸고 일부는 SS 병사들을 붙잡았다. 한 SS 장교가 포로 몇 명을 밀쳤을 때 죄수들은 용기를 발휘해 그를 넘어뜨렸다. 그가 짓밟혀 죽었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죽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목숨이 희생된 것은 명확했다. 수용소의 다른 구역에서는 SS 병사, 카포, 밀고자들이 잔혹한 폭력을 당했다. 그들의 몸은 주먹, 몽둥이 삽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한 사례에서는 미군이 2명의 포로가 삽으로 독일 경비병을 잔인하게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빌 월시 중위는 이 끔찍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한 병사는 포로가 SS 병사의 얼굴을 계속 짓밟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보았다. 병사가 포로에게 당신은 마음속에 많은 증오가 있군요라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미군 군목은 해방 중 수용소에서 탈출한 3명의 젊은 유대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특히 사디스트적이었던 SS 병사를 추적했고 그가 헛간에 숨어 농부로 위장한 것을 발견한 뒤 그를 구타해 죽였다고 전했다. 제3제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강제 수용소가 해방되는 동안 정확히 얼마나 많은 나치 경비병과 SS 요원이 포로들이나 연합군 병사들에 의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처형을 가장 많이 실행한 쪽은 나치를 극도로 증오했던 소련군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굴라크, 두려움의 소련 전쟁 포로 체제. 소련군은 독일 전쟁 포로들을 잔혹하게 다룬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소련 체제의 복잡한 처벌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당시 소련은 이미 전쟁 포로를 위한 작동 중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 수용소 체계는 굴라크로 알려져 있었으며 당국은 오랫동안 수용소를 운영하고 신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될 무렵 소련은 장교와 사병을 위한 일반 수용소뿐 아니라 더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 처벌 수용소를 포함하여 8개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예상되는 독일 전쟁포로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와 카렐리아에 서둘러 30개의 수용소가 설립되었지만 독일군의 빠른 징역으로 인해 한 달 뒤에는 단 19개만이 소련 영토 내에 남아 있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붉은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힌 독일인의 수는 놀랍지 않게도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소련군은 히틀러 군대의 맹공격에 맞서 퇴각 중이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독일 측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1941년 말까지 붉은 군대가 포로로 잡은 병사는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소에는 독일인 외에도 루마니아인, 이탈리아인, 불가리아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초기 의료 지원의 부족은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쳤고 포로들에 대한 소련 병사들과 지역 민간인들의 증오 역시 연민이나 추가 식량 제공이 전혀 기대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적개심은 소련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루마니아인들 역시 독일 장교들을 악명 높게 증오했다. 독일은 수천 명의 루마니아 징집병들을 스탈린그라드 및 동부 전선의 다른 주요 전투에 강제로 투입시켰다. 1942년 이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소련은 루마니아인과 그들의 독일 장교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마니아인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 전쟁 포로들이 수용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볼가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루마니아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독일인들을 강물에 익사시켰다. 이는 전장에서 루마니아 청년들을 잔혹하게 다룬 독일 장교 수십 명에게 있어 끔찍한 죽음이었다. 1943년 봄까지 소련 당국은 포로들에 대한 상세한 등록을 시작했고 이들을 주로 우즈베키스탄, 아스트라한,
카라간데 위치한 영구 수용소로 수송하기 시작했다. 전쟁 포로들의 수송은 대부분 길고 고된 기차 여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여정은 때로 수주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포로들은 간헐적으로만 음식과 물을 공급받았고 화물차 안은 심각하게 과밀한 상태였다. 이렇게 수송된 첫 3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도착한 이는 약 15,000명에 불과했다. 그 직전 스탈린은 한 연설을 발표했으며 이는 프라우다지에 게재되어 수백만 명이 읽었다. 그는 그 연설에서 독일적을 마지막 한 명까지 파괴하라고 요구했다.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며 동시에 제네바 협약을 위반할 경우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붉은 군대와 비밀 경찰 직원들은 포로들을 그냥 방치해 그들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1944년은 붉은 군대에게 있어 놀라운 군사적 성공의 해였으며 단지 그 해에만 독일 및 기타 추축국 군인 70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 이들 대부분은 하반기에 포획되었다. 수용소 공간, 식량, 의료 물자, 의류, 교통수단의 부족은 명백했고 포로들이 잡힌 후에는 소지품과 옷가지까지 약탈당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해초에 많은 독일인 및 다른 포로들은 추위, 기아, 심장질환, 발진 티푸스로 인해 사망했다. 1945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제3제국이 붕괴하면서 더욱 많은 독일 및 추축국 군인이 붉은 군대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소련은 이러한 포로들의 수용 및 수송 조건을 개선하는 데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1945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소련 붉은 군대는 모든 전선에서 총 250만 명의 전쟁 포로를 잡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단지 약 33%만이 3년 뒤에도 살아있었다. 라트비아에 억류된 독일 전쟁 포로의 소름 끼치는 폭로. 이 독일 전쟁 포로들이 적의 손에 떨어졌을 때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는 것일지도 모른다. 고틀로브 비더만은 독일 육군 제132 보병사단의 장교였으며 1911년 동부 전선에 파병되었다. 그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레닌그라드, 쿠를란트 포위망 전투에 참전했다. 그는 바로 쿠를란트 군에 배치되어 있던 중 1945년 5월 8일 그의 사단 전체가 항복했다. 비더만은 2000년에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최근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 책에서는 동부 전선에서의 생생한 경험들과 자신과 전우들이 소련군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러시아 포로 감시자들과 처음 마주친 순간은 매우 폭력적이었다. 러시아군은 독일 병사들의 군복에서 훈장과 계급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팔을 들고 줄을 서게 한 후 손목시계와 결혼 반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 후 독일 전쟁 포로들은 아무런 음식도 받지 못한 채 사흘간 행군을 강요당했고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 풀과 나무 껍질을 먹어야 했다. 마침내 약간의 따뜻한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그것은 매우 묽은 양배추 수프뿐이었다. 라트비아의 슬로카에 있는 임시 수용소에 수감된 후 그들은 자유 독일 국가위원회 산하의 반파시스트 조직인 독일 장교 국가위원회 대표단의 방문을 받았다. 이 단체는 독일 전쟁포로 출신의 전향자들과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소련으로 망명한 독일 공산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포로가 된 나치들에게 공산주의의 장점을 설득하려 했고 가족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가 있다면 자신들이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소련 측이 정보를 얻기 위한 속임수였으며 편지들은 실제로는 한 통도 목적지에 전달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수용소의 감시병들은 모든 포로들에게 옷을 벗게 하고 SS 문신이 있는지를 검사했다. 당시 그런 문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다. 비더만은 직접 처형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문신이 있는 포로들이 따로 분리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수용소 어딘가에서 냉혹하게 처형된 것으로 여겨진다. 7월 중순 수용소는 해산되었고 남성 포로들은 여러 강제 노동 수용소로 흩어졌다. 그곳에서 비더만은 1944년에 포로가 된 독일 병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전반적인 상태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들을 살아있는 해골이라 묘사했으며 머리는 짧게 깎였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들의 눈은 생기 없고 유리알처럼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피부는 회색이었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그들은 나무로 된 나막신을 신고 힘겹게 걷고 있었고 그들의 군복은 거의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이들이 감금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비더만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깨달았다. 11월 7일 소련 경비병들은 비더만에게 국방군 베어마흐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계급 체계도 폐지되었고 이제는 파시스트들이 소련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알렸다. 전쟁 중 소련에 의해 포로가 된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치는 없다. 독일과 소련 양측의 상세한 자료 분석은 기관 간의 수치 차이만을 보여줄 뿐이다. 총 포로 수는 1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의 손에 있었던 대부분의 독일 전쟁 포로들 비더만을 포함하여 1948년을 전후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가 억류된 동안 그는 여러 수용소로 이동했는데 라트비아에서 시베리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카프카스 지역 가그릴로보 근처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옮겨졌다. 어느 날 그는 50명의 전우들과 함께 불려나와 화물열차 칸에 태워졌다. 그들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처음에는 또 다른 수용소로의 이송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열차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하자 희망이 솟기 시작했다. 약 일주일 뒤 마침내 열차는 목적지인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열에 맞춰 세워졌고 모든 소지품을 발밑에 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독일과 연합군 당국은 각 전쟁 포로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사했다. 비더만은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상위 중위는 봉인된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검사관이 그것을 열자 철십자 훈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다시 열차에 태워져 끌려갔고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독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된 독일인의 끔찍한 운명, 1944년 여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영국과 미국 당국은 급격히 증가하는 독일군 전쟁 포로의 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무조건 항복이 시행되고 연합군이 패전국 독일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기존 및 미래의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의와 더불어 유럽 대륙의 정치 및 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은 이미 1943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들은 서방 연합국에 의해 포로가 된 독일군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D-Day 직후 수시간과 수일 동안 연합군은 프랑스 북부에 해안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독일군 포로들을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 도버 해협을 건너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영국의 정책은 대부분의 독일 포로를 캐나다로 보내고 정보 가치가 있는 자만을 남겨두는 것이었지만 1414년 1월부터 일부 선별된 독일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험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는 국내에 점점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탈리아군 포로들이 협조하면 보상을 제공받고 제네바 협정에서 금지된 업무에 재배치되던 상황 속에서 영국은 심각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이는 독일 포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44년 7월 12일 전쟁 내각은 적절히 심사된 포로 17,200명을 농업, 물자 수송 및 전시 수송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단 이들은 항상 감시를 받아야 하고 1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서는 안 되었다. 이 포로들 대부분은 영국 본토에서 노동에 종사했고 독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반면 소련에서는 전쟁 후 포로들의 처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나치 독일이 소련에 남긴 파괴가 광범위했던 탓에 재건 작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스탈린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 적국의 포로는 국적에 관계없이 장기 강제 노동을 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었다. 이러한 포로의 노동력 활용은 이전 2년간 모스크바의 공식 발표를 통해 명확히 예고되어 있었다.
1943년 말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은 전쟁 배상으로 수년간 400만 명의 강제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44년 여름에는 그 수치가 10년간 5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연합국 회의에서도 이 요구가 반복되었다. 1944년 12월 16일에는 일반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동남 유럽에 해방된 영토에서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독일 남성과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 중 노동이 가능한 자는 모두 소련으로 이송해야 했다. 2달 안에 약 11만 명이 선별되어 이송되었으며 1945년 초 몇 달 안에 점령지 독일에서 추가로 10만 명이 합류했다. 이러한 처우는 소련에 억류된 독일군 포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병들었거나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은 약 10만 명 정도만이 예외로 분류되었다. 나머지는 폴란드와 동독 지역에 위치한 약 60개의 수용소에 집결된 후 소련으로 이송되었고 이 과정은 1045년 10월 말까지 완료되었다. 전쟁포로 노동력은 중요한 원자재가 있는 다른 주권 영토의 특정 지역으로도 보내졌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야히모프에서는 포로들이 스탈린의 새로운 핵산업에 필요한 우라늄을 채굴하는 임무를 맡았다. 처음에 스탈린은 재건이 끝날 때까지 포로들을 계속 수용하겠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이 작업이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계산했다. 실제로는 소련이 대부분의 추축국 포로를 1445년 5월부터 1449년 말 사이에 석방했는데 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서방 연합국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노쇠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노동이 불가능한 자들이었다. 1945년 6월 6일 향후 모든 석방 및 송환은 정치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명시된 일련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시점에서 비밀 경찰은 이미 약 22만 5천 명의 독일 및 오스트리아 병사들이 노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소나 병원에 수용되어 있다는 목록을 작성해 두었으며 여기에 장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장교는 계속 억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8월까지 노동불능으로 석방 대상이 된 포로의 총수는 70만 8,055명에 달했고 그중 40만 2천 명이 독일인이었다.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포로를 처리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소련 당국은 동시에 반판 소련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심이 가는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억류하기로 했다. 포로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당시 개발부 장관이었던 세르게이 크루글로프는 노동이 불가능한 남성 15만 명을 송환하고 남은 포로들의 식량 배급을 10% 늘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제안했다. 수많은 독일 포로들의 포로 생활 기록은 소련 내 2,500개에 달하는 수용소 대부분에서 배고픔의 문화가 존재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의 민간인 사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 전쟁으로 국가의 생산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독일인 기록들은 포로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이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포로들의 행동 양상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식량을 숨기는 행위,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도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금기, 식량을 훔치고 거래하는 방식, 모든 행동에서 느릿해지는 움직임 등이다. 노동 불능자는 송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해 시도도 나타났으며 일부 남성은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시력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가장 은밀한 방법은 염분을 과다 섭취해 부종을 유발하는 것이었고 이는 일부 포로들이 실제로 송환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에리히 하르트만 마지막 전투와 소련에서의 포로 생활 1945년 5월 8일 루프트바페의 최고 에이스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 조종사인 에리히 하르트만은 현재 체코 공화국 영공에서 소련의 야크-7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 교전은 독일이 무조건 항복 서명한 바로 그날 벌어진 일이었다. 그 직후 그는 도르트문트로 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영국군에 항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독일 부대들은 소련군의 도착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장 강력한 적수에게 복수를 바랐던 소련 조종사들은
독일의 에이스 파일럿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최고 사령부는 가장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들을 숨기려 시도했다. 그러나 하르트만은 이 계획을 따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항공기에 연료를 붓고 불을 질러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결국 미군 전차 부대가 하르트만과 그의 동료 조종사들을 포로로 붙잡았다. 1945년 10월까지 이 유명한 조종사는 소련의 볼로그다 지역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크랴조베츠 포로 수용소에서 2년을 보냈으며 그곳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가 처음 수감되었던 2탄 늪 수용소보다는 나았다. 그곳에서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수많은 포로들이 사망했다. 포로 생활 내내 하르트만은 반복적으로 독방 처벌을 받았다. 23세의 루프트바페 장교였던 그는 소련의 포로 당국과의 협력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의 저항은 매우 강경해서 독일어로 쓰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거부했으며 그는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에 능통했음에도 그랬다. 그는 수감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전 동료였던 헤르만 그라프는 자신을 소련의 친구라고 선언했고 심지어 붉은 군대에서 복무하겠다는 요청까지 했다. 비록 이 제안은 거절되었지만 그의 형기는 현저히 단축되었다. 1947년 에리히 하르트만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볼로그대에서 약 60km 떨어진 다른 포로 수용소로 이전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그곳의 환경을 묘사하며 400명의 포로들이 하나의 큰 변경에 꽉 들어차 좁은 나무 판자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가축도 이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위생은 중세 수준과 같았고 현대적 시설은 전무했으며 의료 지원은 그나마 기능하고 있었다. 하루 배급은 빵 600g, 버터 30g, 설탕 40g, 수프 2그릇, 그리고 오트밀죽 1그릇이 포함되었다. 영양실조는 거의 모든 이에게 나타났고 영양실조성 위축증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하르트만은 자신의 몸이 제한된 영양에 적응했다고 믿었고 이것이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러운 땅은 눈으로 덮였지만 이와 빈대는 끊임없이 변경을 뒤덮었다. 그는 독일의 유명한 조종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 번의 청문회에서는 그는 고통을 이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처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그 요청은 무시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군인의 말 한마디를 반복했다. 일어서라, 그리고 승리하라. 그는 편지에서 언젠가 아내와 재회하여 서로를 다시 껴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수년에 걸쳐 하르트만의 아내는 그에게 약 400통의 편지를 썼으나 그는 그중 겨우 약 40통만을 읽을 수 있었다. 비극은 그들의 3살 된 아들 피터가 사망하면서 닥쳤고 그 소식은 1년 뒤에야 하르트만에게 전해졌다. 포로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와 건물을 짓는 데 보냈지만 하르트만은 소련의 이익이 되는 노동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수용소 내에서만 제한했으며 이는 전쟁 포로에 대한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인용한 것이었다. 소련 정보부 또한 그를 공개적인 노동에 배치하는 것을 꺼렸다. 당국은 독일의 전쟁 영웅이 다른 포로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1950년 하르트만은 로스토프 지역의 한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반란을 주도했다. 반란 중 수감자들은 지휘권을 장악하고 수용소 관리들과 경비들을 격리시킨 뒤 내부의 밀고자들을 제거했다. 이후 하르트만은 로스토프 나도누의 소련 지휘부에 연락해 국제위원회를 파견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신 무장 군부대가 도착했다. 체레포베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 에리히 하르트만은 심각한 구타를 당한 적이 없었다. 그의 개인적인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사관에게 단 한 번 얼굴을 맞았을 뿐이었다. 한때 소련 당국은 그에게 동독의 미래 군대에서 직위를 제안했으며 이는 협조의 대가였다. 하르트만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소련 정부는 하르트만을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하려 했고 이는 그가
전쟁 포로로서의 지위를 잃고 국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의미했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이었다. 소련 항공기 345대 격추, 스몰렌스크 근처의 제과점 폭격, 그리고 브리안스크 근처에서 비행기 기총소사로 민간인 700명을 살해한 혐의. 하르트만은 첫 번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부대가 스몰렌스크나 브리안스크에서 작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비행기로 700명을 사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은 1949년 12월에 열렸고 그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용소 반란에 연루되면서 형량은 추가로 25년 연장되었다. 한편 그의 아내와 어머니는 그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소련 당국에 청원했다.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하르트만은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고 51번째 청원서에서는 스탈린에게 아들의 석방 후 그가 절대 소련에 반하지 않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맹세했다. 서독 총리 콜라트 아데나워의 강력한 지원은 하르트만의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5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데나워는 소련에 여전히 억류 중인 독일 전쟁 포로의 석방을 협상했다.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바랐던 크렘린은 이 요청을 수용했고 특히 독일이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상은 원활히 진행되었다. 그해 가을 하르트만은 마침내 귀국을 허락받았다. 항공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던 그는 서독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으로 가서 미군과 독일 조종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1970년에 은퇴했고 이후 자동차 경주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젊은 조종사들을 위한 비행학교를 여러 개 설립했다. 하르트만은 1993년 9월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 에이스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에리히 브루크 하르트, 스탈링그라드의 한 병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에리히 브루크 하르트는 전투에 투입되었다. 1939년 9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20세의 기계공은 독일군에 징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배치는 프랑스였으나 1941년 여름에는 동부 전선으로 파견되어 소련 영토 깊숙이 징역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1912년 여름 그의 부대는 국방군 제육군과 함께 도네츠 분지를 출발하여 스탈링그라드를 향해 행군했다. 8월 24일 큰 피해를 입은 후 그들은 칼라치에 도착했다. 도시로 가까이 접근할수록 소련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운전면허를 가진 몇 안 되는 병사 중 한 명이었기에 브루크 하르트는 지휘관 차량의 운전수로 배정되었으나 연료가 떨어지자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그의 사단은 스탈링그라드 남부 지역에서 싸웠다. 11월 그들은 소련군의 포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웃었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무렵 탈출의 희망은 사라졌다. 1943년 1월 8일 소련군은 전단을 투하했다. 그 전단에는 항복하라, 포로가 되면 음식, 적절한 피난처,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신속한 귀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육군의 사령관 파울루스 원수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많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포로가 되는 것은 켈젤 가마솥의 불지옥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매일 수백 명의 병사가 죽어나갔다. 이들은 총통이나 조국을 위한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단지 포위된 군대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도시의 폐허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얼어붙은 스텝 지대에 남겨진 이들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브루크 하르트는 수많은 이들이 동상으로 다리를 잃고 폐허 속 피난처를 찾아 무릎으로 기어다녔다고 회상했다. 부상자들은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돌보는 이도 없었다. 그들의 비명은 피를 흘리다 죽을 때까지 울려 퍼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병사들은 자살을 택했다. 그 중에는 사단장 하르트만 장군도 있었는데 그는 철도선로 위에 몸을 드러내고 서서 스스로에게 날아올 총탄을 기다렸다. 당시 분위기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43년 1월 31일
소련군이 그들이 숨어있던 곳의 입구에 도달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독일군 잔존 병사들은 무기를 버렸다. 그들은 밖으로 이끌려 스탈링그라드의 중심부인 붉은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브루크하르트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파울루스 원수가 소련군에 의해 철수되는 장면이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라고 명령했던 그 사령관이 정작 항복을 택한 것이다. 브루크하르트가 포로로 이송되는 동안 겪은 경험은 스탈링그라드의 켈젤보다도 더 끔찍했다. 포로들은 화물차에 밀집되어 실렸고 각 칸에 100명이 탑승했으며 음식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무벽 틈 사이로 소련 영토를 흔들리며 달리는 열차 밖에서는 경비병들이 기관차 보일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보였지만 안에서는 극도의 갈증에 시달리며 죽어갔다. 사망은 곧 시작되었다. 시신들은 객차 한가운데 쌓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들은 너무 약해져서 더는 시신을 옮기지 못했다. 죽어가는 이들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 시체 더미까지 기어가기도 했다. 바닥의 시신들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22일 후 열차가 마침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 문이 열렸을 때 브루크하르트가 타고 있던 객체는 단 6명만이 살아있었다. 94명이 사망했다. 일부 객체는 생존자가 전혀 없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식량이 부족했고 말라리아, 발진 티푸스, 이질 같은 질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1943년 2월부터 5월 사이 열차에서 살아남은 6,000명 중 단 1,200명만이 생존했다. 5월, 브루크하르트는 우랄 지역의 다른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강제노동과 극심한 영양실조를 견뎌야 했다. 그는 44kg의 체중을 잃었고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한 수용소 의사가 그가 기아로 인해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작성했고 그 덕분에 귀국할 수 있었다. 작센으로 돌아온 그는 소련 포로 생활에서 겪은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동독 독일 민주공화국에서는 독일 전쟁 포로의 고통은 금기시된 주제였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야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 이후 그는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다른 참전 용사들과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옛 소련 병사들도 있었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생사를 건 적이었지만 오늘날 그들은 친구이자 전우로 다시 만났다. 브루크하르트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죽음의 열차라 묘사한 그 여정은 독일 전쟁 포로들에게 가해진 가장 끔찍한 학대 중 하나를 나타낸다. 수천 명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수송 중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일부 전 포로들은 수감 기간 동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련에 의해 포로가 된 330만 명의 독일 병사 중 130만 명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결론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엄청난 잔혹성과 파괴로 악명이 높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뒤 그들이 겪은 보복 또한 잔혹했다. 붉은 군대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나치 침략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살하고 들판과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고문했으며 전쟁 후 소련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탈진할 때까지 그들을 노동에 동원했다. 소련 전역의 남녀들이 자발적으로 나치에 맞서 싸웠으며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이들은 각 마을의 민병대에 합류했다. 수많은 나치 감시자들과 SS 장교들은 자신이 일하던 강제 수용소를 절대 떠나지 못했으며 떠난 이들조차 전쟁 이후 수년간 잘못된 편에서 싸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것은 적군의 포로로 붙잡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제3제국의 남성과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승자들의 손에서 겪은 잔혹한 운명의 이야기이다.